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박상현 님이 써주셨어요. 일단 이게 어제 제가 다 못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댓글들, 그러니까 어제 댓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요즘 많이 안 좋은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수출 부진, 특히 대중국 수출 감소, 주식시장은 곧 하향 곡선을 그릴 게 확실하고 설상가상으로 부동산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죠.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로 유동성은 풍부한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중국발 경제 위기가 빨리 오고 세계적인 파급 효과도 급격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풍부한 유동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봤던 그 뉴스인데요. 잠깐만 이제 보여드리면, 부산 서면이에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부산에서 이제 가장 번화가라고 하는데, 물론 낮에 찍어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임대가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뭐 권리금도 없대요. 권리금도 없고, 그래도 이제 세준인도 안 들어오고, 한 건물당 뭐 2집 정도씩 이렇게 비어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 주변에도 그 목이 좋은 그런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이제 점포가 나간 이후에 이제 물론 목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임대료가 비싸겠죠. 비싼데 이제 들어오지 못해. 예전에는 잘 들어왔어요. 임대료가 비싸도 뭐 나가자마자 바로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뭐 길어도 이제 6개월 안에 이제 다른 업종이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뭐 1년 이상 지금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그런 점포들 보면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구나, 그런 걸 이제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우존스가 이제 어제 올랐어요. 어제 올랐는데, 일봉을 보시면 일단은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깼다가 이제 밑꼬리를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올라와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 지금 그런 반등을 해서 다시 앞으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느냐, 이제 전문가분들 중에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잘 해결되고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장으로 재차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안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보는 이 시각은, 일단은 만약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 상승 조건이 제가 뭐예요? 20주 이동평균선이 상방으로 턴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2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려오고 있는 20주 이동평균선을 여기서 물론 이렇게 돌려 세워서 다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이때처럼요, 그러면 상승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주가 자체도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계속 경계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채널을 그려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가 고평가 영역이기도 하고요. 나스닥도 똑같아요. 나스닥도 20주 이동평균선, 아까 지금 제가 다우존스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트 위치는 똑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네오스님이 써주셨는데, 작년 11월에 비트코인이 830만원일 때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당시에 XRP는 200원 초반이었고, 리플사의 확장성을 감안하면 비트코인 2만불 전고점을 간다라고 하면 XRP는 최소 만원 정도 도달할 걸로 예상해 봅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 XRP 방어력이 비트코인보다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방어력이 좋다, 이거는 일단 네오스님 같은 경우는 11월에 이제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들어온 시점에 따라서 약간 이거는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11월 이때 이제 800만원대니까 이때 들어오신 것 같아요. 800만원대니까 한 11월 중순쯤 19일 뭐 20일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때 일단 리플 가격이, 리플이 11월 20일 이때예요. 그러면 이때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2888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11월 달이요. 근데 지금은 8800이죠. 그러니까 네오스님이 이제 들어오셨을 때라고 해서 보시면 리플이 상대적으로 강한 거죠, 당연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리플을 이제 이 위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 이 8800 사토시보다 높은 가격인 뭐 10,000사토시 이상에서 뭐 15,000, 뭐 이때 이제 2만까지 갔었으니까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12월
12월 말경부터 이제 1월 초까지 그때 이제 리플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이제 비트코인보다 하락률이 더 큰 겁니다. 왜냐면 BTC 마켓에서 더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네오스님 같은 경우는 들어오신 시점이 지금 리플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쌀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고, 대신 그건 있어요. 리플이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강한 종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강한 종목이고, 비트코인보다는 어찌됐든 이제 뭐 그냥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최고점 찍었던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김세훈님이 써주신 내용을 잠깐 볼게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삼성 반도체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삼성 반도체에 관련돼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그 얘기를 갖고 이제 영상을 그때 만들었었는데, 중국은 현재의 적, 일본과 독일은 잠재적 위협 대상이라 삼성이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부만 좀 더 밀어주면 더 잘 될 텐데 못죽이 안달이니 방송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배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 미국 금융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지분율이 그 이건희 그리고 이제 이재용 삼성 그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은 사실 5%도 안 됩니다. 뭐 다 합해 얼마 안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56% 정도를 지금 외국인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사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거고, 시작을 우리나라 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시작한 것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 소유는 지금 외국인 금융 세력이 갖고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중국 만약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어떤 지분을 중국 정부가 아니면 뭐 중국 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을 키워줄 일은 없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반도체 시장을 어느 정도 지금 일단 그 설비는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할 때 그 치킨 게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격적인 어떤 그런 경쟁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 살아남기 저도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리고 이제 송기봉님이 이렇게 뭐 어떤 코인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지금 국내 코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총 낮은 국내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 설명을 요청한다거나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안 좋다고 평가를 해도 그걸 이제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시총 높은 코인들만 그리고 이제 시총 높은 코인들을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선에서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이제 지금 국내 코인들 어제 이제 뭐 아이콘도 요청해 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국내 코인들은 제가 일부러 안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안 해드리는 건 아닌데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다 설명 못 드리는 점이 있다는 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동우님이 비체인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비체인은 제가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30위권 넘어가는 종목들은 제가 별도로 이제 언급을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송기봉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 리플 관련돼서 이제 리플 회장이 10% 점유시에 200불 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진땡이로 본다는데, 진땡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어떤 의미로 쓰신 얘기인지 속어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진짜로 본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390억 개, 이거 1000억 개는 이제 총 발행량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10% 점유했을 때
어제 이제 영상에서 얘기한 거, 이제 그 아스트라케이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60불 6만원이고, 만약에 1000억 개로 했을 때는 24,000원이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발행됐다고, 어찌됐든 총 개수는 1000억 개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50% 점유를 해서 보면 36만원, 그리고 1000억 개를 기준으로 하면 144,000원, 100% 점유 시에 72만원, 그리고 1000억 개 했을 때 288,000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현재 2% 점유 비중이니 만원, 그래서 4,800원은 가지겠네요. 그래서 이번 목표는 4,800원이다. 그래서 실탄 장전하고 3주간 기다리다 장대 한번 나오면 이제 따라 붙기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는 충분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욕심 안 부리셔도 될 것 같고, 목표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송기봉님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본인만의 목표 기준을 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매도를 하시면 된다. 그게 뭐 내 목표는 난 2,000원이다. 그럼 2,000원을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뭐 만원이다. 만원에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뭐 7,000원이다. 그럼 7,000원을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전문가들 의견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매도 기준을 정하시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상승이 나왔을 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 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무슨 매도할 걱정부터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매매는 저는 이제 매수하면서부터 매도 계획을 우리가 잡아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Y리님이 달러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뭐 은행 가서 직접 바꾸셔도 되고, 수수료 이제 비교해 보셔서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뭐 트루 USD를 사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대신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체크하시고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서 수수료 내고 사는 돈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을 가지고 몇 달러를 살 수 있는지 은행 가서 이제 물어보시고,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돈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바꿀 수 있는 돈하고 이제 비교해 보셔서 뭐 트루 USD가 된다거나, 아니면 물론 주식시장에서도 그 달러 선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년 수수료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수수료가 없는 그런 선물 상품이, 아니면 수수료가 굉장히 적은 선물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상품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별로 그것도 이제 그 수수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알아보시고 비교해 보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DYD님하고 오영남님도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야옹님이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대출안이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현재 신용화폐들은 지급 준비율을 통해 통화량, 레버리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계속 더 레버리지를 찍어내는 거죠. 신용 창출해서. 암호화폐는 지준율을 정할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암호화폐 은행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거래소가 결국에 은행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벡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은행이 암호화폐 일을 처리하면서 같이 이제 과도기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통합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금된 코인보다 많은 코인을 대출해 주는 일이 나중에 생기게 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대출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뭐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을 입금했어요, 은행에. 근데 이 1비트코인을 가지고 제가 한 걸 가지고 뭐 지급준비율로 해서 0.1비트만 은행에서 보유한 상태에서 0.9비트를 대출해준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다시 1비트를 제가 돈 내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근데 채권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 봐요. 그럼 은행이 이건 처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이야 똑같은 돈을 찍어내면 되지만, 물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은행이 실질적으로 은행에 이제 예금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갖고 있지 않을 거다, 다 채권 회수가 안 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뱅크런을 해야 된다. 지금 프랑스 조끼, 그 노란 조끼 운동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그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뱅크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야, 은행들 니들 지금 그 좀비 기업들한테 그렇게 막 거의 뭐 무이자에 가까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 기업들 채권 회수될 수 있는 거냐, 그럼 내 돈 내놓을 수 있는 거냐, 지금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지금 뱅크런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트코인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 올해 초에 1월 3일이었나요? 뭐 프로브 오브 키 해가지고 각자 자기
비트코인을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자라는 운동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 비트코인을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을 맡기게 되면 어제 이제 얘기했던 그런 뭐 솔트처럼 비트코인을 맡기게 되면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일정 부분의 법정화폐를 이제 빌려주는 거죠. 법정화폐를 빌려주는 게 된다. 근데 이걸 또 악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법정화폐를 빌려줬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화폐를 빌리고 법정화폐 빌린 걸로 또 거래소에서 비트를 또 사요. 또 사서 또 맡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풀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자 감당도 안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배째라 이렇게 한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만약에 그런 대출 관련된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만 하락 나와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레버리지를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식시장 상승장에서 깡통 차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상승장에서 깡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근데 상승장에서 깡통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돈 갖고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레버리지 써서 하다가 상승장에서도 분명히 이제 10%, 20%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조정에서도 마진콜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레버리지 투자를 진짜 내가 자신 있다, 난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 하는 분들 아니면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사뮤엘님이 써주신 내용인데요. 고래는 새우를 어떻게 현혹시킬까? 새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새우는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 되겠죠. 고래는 뭐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세력들이 되겠죠. 바이낸스 회장 자오창펑이 최근에 이제 BTC 마켓이 최장의 베어 마켓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일반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라이트코인 개발창자 찰리 리처럼 자신은 하라고 트윗으로 선동하고 최고가의 전략 매도하는 등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다른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돈 앞에는 가족 부모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가상화폐 시장의 베어마켓이 아니라 BTC 마켓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직도 이제 주류 금융 메이저 골드만 블랙락 그다음에 피델리티 JP 모건 등이 자신의 기준에서 볼 때 BTC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매수하려고 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BTC 마켓이 최장의 베어 마켓이 된다 이 부분이 비트코인이 베어 마켓이 되는 건지 아니면 BTC 마켓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알트코인들이 상장되어 있는 그 BTC 마켓 에서 베어 마켓이 된다라고 하면 이 최장의 베어 마켓이 될 수 있으려면 결국에 일단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같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이후에 비트코인만 혼자 주구장창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그 BTC 마켓에서 오히려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것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원화 대비는 빠진 건 아닌데 원화 대비는 뭐 지금보다 이제 올라와 있는 수준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한 걸 수도 있지 않나. 제가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비트코인이 이 금융시장에서 금융 세력들이 아직까지 자신들이 매집을 못했기 때문에 베어 마켓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어 마켓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등에서 제도화하고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상황을 보면 알트코인이 먼저 상승하고 비트가 뒤이어 상승하거나 아니면 탈비트와의 전조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도화가 정착되고 피아트 머니의 유입이 허용되면 탈비트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듣보잡 알트코인들은 비트페어로 거래되는 시장 여건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본질가치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동반 상승하는 경향도 사라지게 되어 10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1000분의 1 토막 이하로 하락하여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도 항상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분명히 이제 나스닥처럼 시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퇴출되는 왜냐면 그 로드맵대로 지금 이제
이미 이제 로드맵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위권 그런 코인들 제외하고는 로드맵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시간이 문제지 사실 이제 영원으로 수렴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대중들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번의 타이밍은 더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대중들이 들어온 타이밍에 대중들한테 지금 나머지 알트코인들까지 다 떠넘길 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 마지막으로 한 번은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지금 알트코인들도 한 번쯤은 더 같이 따라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굉장히 지금 댓글이 많은데 제 답변 안 들어. 그 호돌이님이 쓰셨는데, 벡터가 오픈한다고 비트코인이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비트코인 올해는 힘듭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저도 이제 특별히 제가 언급할 말이 없어서 일단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만약에 호돌이님이 이 영상 보시면 이유를 한번 적어주시면,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적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와사비님이 지금 그 벡터거래소 관련돼서 내용을 써주셨는데, 이 이후에 써준 내용하고 이제 같이 써서 같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지금 그 호돌이님 같은 경우는 그 작년 2017년도 말에 2017년도 말에 선물이 오픈했지만, 막상 오픈했지만 비트코인 시장에 이제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나오는 벡터거래소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 일단 차트상 봤을 때 그때 시장의 위치와 지금 시장의 위치는 다르다. 그냥 세력 입장에서 봐도 그때는 오히려 뭐 선물 시장이 어떤 시장이 오픈하든지 간에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그때 상황과 비교해서 채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포지션보다는 당연히 이제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이 유리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예, 이따가 나머지는 제가 와사비님 또 댓글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그리고 예, 마법천사님이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예.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세력의 반기를 들고 나온 화폐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일루미나티 등과 연계된 FRB 기존 금융세력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만든 화폐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대부분의 코인들을 소수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탈중앙화인지, 탈중앙화가 아니라 그냥 각국 정부로부터의 탈중앙화 정도, 세계 단일화폐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인 듯 하네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알고 있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를 안 기분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댓글들에 좀 약간 안 좋은 댓글들이, 그러니까 무슨 너무 음모론에 빠져있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이런 그 FRB, 그 페드 얘기하고 뭐 일루미너티 얘기하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이게 저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페드가 결국에 그 민간 은행인 거고, 그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은행이 아니라 민간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 의원들을 압력을 넣어서, 그리고 미국 대통령까지 압력을 넣어서 만든 은행인 겁니다. 그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1달러 뒤에 있는 그 전시안, 피라미드 위에 있는 전시안, 그 상징물을 보면 결국에 그 일루미나티 세력의 상징물이잖아요. 그거를 미국 달러 화폐 뒤에다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일루미너티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리고 결국에 모든 세계의 경제 흐름은 미국의 금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세력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페드가 결국 그 세력인 건데, 페드는 마치 이제 어떤 미국 정부 기관에서 선출한 사람이 그 페드 연준 의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 뿐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그 소유주는 그 금융 세력들, 뭐 록펠러, JP모건, 로스차일드, 이런 금융 세력들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도 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증권거래소도 우리나라 이제 증권회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네. 다음은 잠시만요. 예, 긍정적인 시각님이 써주셨는데요. 카카오에서 해외 송금한다고 하던데 리플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카카오페이랑 리플 두 곳 모두 SBI랑 연관이 있다 보니 자연스레 카카오 송금이 리플사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예, 저는 이제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뭐 그 금융 세력이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 세력이 어찌됐든 뭐 이쪽에도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리플에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리플사에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카카오에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김세훈님이 이제 해주셨는데, 올해 암호화폐 관련 뉴스 중에 증권형 토큰이 유행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많은데, 작년 거래소 코인 등이 유행하며 폭등했는데 올해 증권형 토큰이 유행하며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폴리메스인데 시총이 낮아 망설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사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총 낮은 거는 저도 이제 좀 언급드리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혹시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얘기한 걸로 인해서 뭐 제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또 받아들이실 수 있어서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폴리메스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폴리메스 T제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SEC가 지난번에 보시면 계속 이제 약간 강하게 ICO를 규제하겠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그 뉴스 나왔던 부분은 뭐였냐면 약간 완화할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폴리메스가 그런 것이 좀 없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종목이긴 한데, 당연히 이제 만약에 SEC가 ICO를 강하게 규제하고 뭐 STO만 어떻게 보면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폭발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코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SEC의 어떤 SEC 방향성에 따라서 이거는 약간 그 성장성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오영남님이 빗썸 상장 관련해서 IPO 신청하면 이제 1, 2년 필요해서 우회 상장한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비트메인이 신청한 IPO에 관련해서 언제쯤 대략 홍콩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홍콩 증권 거래소에서 IPO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뭐 코인데스크 기사인데요. 이제 12월 27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홍콩 증권 거래소가 비트코인 그 비트메인의 그 IPO를 승인하는데 문제를 두고 이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 깊은 고민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홍콩 증권 거래소가 그 이런 기업을 심사를 할 때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 더디거나 이제 미뤄주는 경우 뭐냐면, 먼저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할 재무제표 기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심사에 들어가지도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지금 비트메인 사례처럼 시장 상황과 그 업계 자체의 앞날을 따져봤을 때 지금 전망이 좋지 않다 라고 하면, 상장을 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기업이 망한다라고 하면 상장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장 심사를 지금 미루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콩 증권거래소는 특히 상장 신청 기업의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따지기로 이제 유명한 거래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승인 절차를 지금 미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창현님이 써주셨어요. 김창현님이 팩트가 1비트 현물에 대해 5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적용하여 선물 거래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자금으로 선물 거래를 하기에는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벡터 오픈 시 대규모 기관 자금을 수용하고 기관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롱 포지션이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에너지나 지수 선물의 증거금 총 거래 규모와 비교하여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규모의 성장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여기 와사비님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50배 레버리지 관련돼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거 예전에 저도 이제 그 기사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링크를 보시면 팩트 링크를 보시면 1계약당 1비트코인. 그래서 하루마다 정산을 하는 만기가 있는 그런 거래인 거고요. 마진 거래와 레버리지를 안 한다고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여기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롱 포지션을 이제 기관들이 수용하고 기관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롱 포지션, 예, 이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뭐냐면 일단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 말에 기관이 이 선물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딱 시장을 보니까 일단 지금 벡터 거래소처럼 뭐 현물도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돈만 있으면, 증거금만 있으면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선물 거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선물을 먼저 때리고 밑에서 지금 받는 것일 수 있고, 그때 위치는 충분히 비트코인이 채널상 비트코인 상승 채널에서 비싼 영역에 속했던 가격대고요. 지금은 싼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제 기관 입장에서도 롱 포지션이 우세하다고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생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 제가 이제 세부적인 뭐 에너지, 뭐 선물, 우리나라 선물, 뭐 미국 선물, 이렇게 파생 시장별로 뭐 거래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알 수 없는데요. 전체 이제 이 파생 시장이 얼만큼 큰 시장인지 보면 1000조입니다. 1000조. 1000조 이상이에요. 1000조 이상. 1000조 이상이기 때문에 1000조 원이 아니라 1000조 달러 이상입니다. 1000조 달러 이상.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1000조 달러 이상의 시장인 거고요. 주식 시장이 116조입니다. 주식하고 회사채 다 합해서 116조예요. 116조 달러. 116조 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거의 이제 주식 시장의 뭐 10배 가까운, 거의 9배, 10배, 예, 9배, 10배 가까운 그런 정도의 이제 크기다. 파생시장이. 파생시장까지 가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 지금 주식시장 사이즈에서 뭐 1% 정도만 차지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뭐 7, 8배 시총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개미두뇌님이 언제 한번 이제 팬미팅 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뭐 팬미팅은 아니고 제가 다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전고점 돌파하는 날, 그때 이제 우리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할 때 제가 미리 그러니까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한 이후에 뭐 공지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저스티스 린님이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거래소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능들 개발하는 게 오픈소스일지라도 그들만의 특별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됩니다. 뭐 급하면 협업하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저스티스 린님이 거래소 관련돼서 좋은 내용 이제 공유를 해주셨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 벡터 거래소가 좀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게 이런 준비하는 데서 시간이 걸리는 거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도와님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BTC 마켓 차트 어디서 보냐 라고 했는데, 일단 업빗 회원 아니셔도 빗썸 지금 이용하고 계셔서 빗썸에서 이제
차트를 못 보신다고 해서 업빛 그 앱을 까시고 거기 이제 BTC 마켓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BTC 마켓 회원가입 안 해도 볼 수 있습니다. 까시면 그래서 까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트론 에어드랍 받으려고 하는데 미리 일정 가격에 매도 걸어놔도 상관없냐? 매도 걸어놓고 만약에 에어드랍 전에 매도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에어드랍 스냅샷 찍을 때 트론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에어드랍 못 받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어드랍 받는 게 목적이시라고 하면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에어드랍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는 수익만 취하면 된다, 에어드랍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원하시는 목표가에서 매도를 걸어놓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이제 팩트 체크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제 반복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거를 실수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잘못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냐면 그 IC는 NISE 그 뉴욕 증권거래소와 관련이 있지 나스닥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IC 회장 와이프 켈리 루펠러가 벡트 사장이고 그 뉴욕 증권거래소는 IC 자회사다.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제가 이제 막 어제 나스닥 사장이 얘기한 걸 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IC 관련해서 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제 별개라는 거죠. 별개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고, 보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이 뉴욕 증권거래소 지금 NISE 이 뉴욕 증권거래소가 보시면 이 스프레처 회장 이분이 이제 이 IC의 회장님인 거고요. 이분의 이제 사모님이 지금 보면 벡트 거래소를 맡아서 운영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신 거고, 지금 보시면 이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딜러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딜러들이 직접 주문을 받아서 매매를 대신해주는, 옛날, 그러니까 뭐 코카콜라라든가 옛날 주식들 있잖아요. 옛날 주식들이 상장돼서 이제 거래되는 거고, 엑슨모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엑슨모빌, 뭐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거고, 나스닥은 이제 IT 기업들이 주로 상장돼서 거래되고, 이렇게 전산으로 우리가 지금 보통 HTS에서 거래하듯이 거래되는 게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그래서 팩트 체크 해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투해보자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웨이브가 이제 2월 1일부터 4월까지 매일 에어드랍을 해준다는데 오피셜인가요?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스냅샷 하는 거면 항상 스냅샷 진행 후에 많이 하락하는데 스냅샷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이 아까 이제 누구였죠? 아까 그 트론 물어보신 분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목적이 에어드랍을 받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 에어드랍 받으실 때까지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목표치가 있어요. 그냥 에어드랍과 관계없이 나는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에어드랍과 관계없이 매도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사실 뭐 스냅샷 이후에,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스냅샷 찍고 나서도, 그때 비트코인 다이아 아마 에어드랍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스냅샷 찍고 나서 그때 단기적으로 뭐 빠졌다가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하고 그 다음에 또 날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굳이 매도를 그 에어드랍 때문에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지난 뭐 비트코인 캐시처럼 뭐 하드포크 이슈가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기준을 정하셔서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에어드랍 관련돼서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공식 트위터가 있더라고요. 웨이브 이제 공식 트위터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브와 그 WCT 토큰이 알아보니까 그 웨이브 커뮤니티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는 홀더들한테 이제 이렇게 드랍을 해주겠다, VST를 공급을 해준다라고, VST 토탈 VST의 3%를 에어드랍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따로 검색을 해보니까
상세 내용은 다른 이제 검색을 해본 결과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2월 1일부터 이제 스냅샷을 찍어서 4월 1일까지 찍어서 평균 잔고로 이제 에어드랍을 해준대요. 평균 잔고로 에어드랍을 해주고, WCT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31일 날 당일 스냅샷으로 에어드랍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또 이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그 웨이브가 이제 저는 이제 웨이브를 봤던 게 뭐였냐면, 대형 알트코인 중에 지금 먼저 BTC 마켓에서 치고 가는 종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웨이브를 이제 모니터링해서 이제 설명드렸던 건데, 제가 이제 웨이브 뭐 광고도 어제 했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스냅샷 그 에어드랍 하고 있는 거는 저도 몰랐고, 아마 이제 그러면 이 에어드랍 이슈 때문에 트론도 마찬가지고요. 트론도 한번 눌렀다가 지금 이제 그 에어드랍 이슈로 지금 또 상승을 했잖아요. 웨이브도 마찬가지로 그 에어드랍 이슈로 다시 한번 조정하고 조정을 거쳐서 지금 재차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양님이 써주셨는데, 지퍼에 대한 정보 제공상에 뭐 오류가 있어 정정 요청하고자 댓글을 답니다. 지퍼와 솔트는 엄연히 다른 성격을 지닌 코인이다. 두 코인을 함께 소개하신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보시면 뭐 쭉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이 지퍼 관련돼서 글을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어제 그 대출 관련돼서 코인을 소개한 거는, 제가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인 소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트와 그 지퍼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대출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대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신데 좀 이게 기분이 안 좋으셨나봐요. 그래서 화가 나셨다고 해서, 일단 화가 나셨다고 하면 제가 일단 먼저 사과 말씀 드리고, 코인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저는 이제 대출 관련돼서 그 암호화폐 이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견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 영향력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안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영향을 줄 정도의 그 정도도 아직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뭐 공부 안 된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좀 하지 말아달라, 숙지를 하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뭐 공부가 충분히 안 됐다라고 하면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뭐였냐면, 일단 우리나라 국내 코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국내 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도 계시지만,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 옛날에 한번 제가 ICO 관련돼서 음악 관련된 ICO 관련돼서 거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총판 담당자분이 이제 지인 소개로 이제 만나고 왔잖아요. 이렇게 알고, 그런 분들도 제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근데 제가 그때도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 음악 관련된 코인인데, 이거 유튜브랑 어떤, 뭐, 그런 크리에이터가 과연 그 앱을 찾아 들어가서 할 것인가, 유튜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데, 유튜브 시장과 경쟁성이 뭐냐, 그분 지인인데, 가까운 지인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관계자들도 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 코인에 대해서 제가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뭐 단점을 얘기하면, 그건 기분 좋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국내 코인들, 우리나라 코인들, 물론 좋은 코인들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장점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점도 얘기하고, 단점도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코인들, 특히 이제 시총 낮은 코인들은 제가 되도록이면, 원래 이제 뭐 시총 30위 안에 코인들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요청이 계속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시총 뭐 30위권 벗어나는 코인들도 제가 일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30위 안에 코인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위 안에 코인에서도 국내 코인들은 되도록이면 제외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우리나라 코인들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우리나라 코인들 일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달의 여왕님이, 10만 명 돌파 시에 기념 라이브 방송 어떠냐라고 했는데, 10만 명 돌파 시에 기념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면, 라이브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을 못 할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독자 수 가장 많은 암호화폐에서 가장 많은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5만 명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한 뭐 6천 명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만 명 넘으려면 뭐 비트코인이 한 1억 가면 이 시장으로 이제 관심도가 몰리면서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는 원래 만 명 됐을 때, 10,000명 돌파할 때 이벤트성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라이브로 뭐 코인 얘기는 꼭 굳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라든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때 라이브를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벡트 관련돼서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벡트 선물 출시 후 가격 의견이 있는데 지난 시카고 비트 선물과 유사할 거라는 의견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벡트는 1일 비트코인 세들 선물이므로 캐시 세들 시카고 비트 선물과는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 전에 2017년도 말에 나와있던 그 시카고 선물은 현금으로 이제 결제하는 겁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매도 칠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없이도요. 매도 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벡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매도를 하려면 매도를 하는 사람이 그 매도를 할 만큼의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해야 된다. 왜냐면 매수자가 이제 만기에 그 1일 정산한다고 했잖아요. 1일 정산하고 만기에 그 매수자한테 비트코인 현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뭐가 다르냐면, 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그게 그 돈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돈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선물, 비트코인 예전에 그 시카고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한 사람이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만약에 100달러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100달러를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벡트 같은 경우는 100달러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100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받게 돼요. 제가 이제 해서, 그러면 수익이 났고, 아니면 그 선물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그 매수자 입장에서 그 비트코인을 보유해서 다시 그걸로 물론 매도를 즉각적으로 해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좀 더 어떤 홀딩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사비님도 그 의견인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 또한 다를 확률이 많이 높다. 물론 뭐 같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뭐 까봐야 아는 거고요. 근데 분명히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사 내용 요점은 뭐냐면, 숏 하는 사람은 비트를 투명하게 실제 보유해야 하고, 숏을 하더라도 24시간 전에 사둔 롱 현물이 있어야 숏을 할 수 있다. 숏을 하려면 지금 당장 사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전에 사는 그 비트코인 매수 물량 현물이 있어야지 숏을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로 직접 숏을 때릴 수 있었던 시카고 비트 선물과는 차원이 다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100%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장외 거래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가장 큰 바이어가 벡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써주셨고, 일단 지금 벡트 거래소가 원래 이제 24일 오늘 이제 오픈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은 연기가 됐습니다. 뭐 30일 날 오픈할지 또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연기를 할지는 뭐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벡트 거래소가 뭐 주구장창 계속 그냥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얘네도 이거를 지금 돈을 들여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는 오픈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물론 뭐 정확하게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물론 거기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이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준비가 되고 있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조만간에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지금 와사비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슈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1월달 말에 있는 벡트 거래소 오픈 뭐 이슈라든가 이게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2월달 말에 있는 뭐 ETF 승인,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이런 이슈들이 마음가짐을 일단 이렇게 저는 생각하자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그만이다 라는 마음으로, 안 되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더 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편집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